국장님,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12척의 중국 해경 함정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의 개입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한국이 한 그 무언가는 우리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청사 12층 제 사무실로 급보가 들어왔어요. 남중국해 방위사령부에서 온 보고서였죠. 스카버러 암초 주변의 필리핀 어선 집중 출현. 우리 영해 내 불법 조업 의심.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스카버러 암초는 우리에겐 황헨다오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중국 하이난성에서 남동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산호초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2000년 넘게 우리 조상들이 이용해온 전통적 어장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필리핀 측은 다르게 생각하죠.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합니다. 루손섬에서 더 가깝다는 이유로요. 양측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군사전략국 부국장 정육린이었어요. 리 국장, 상황 파악했나? 이번엔 좀 다르다. 필리핀 어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단순한 조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정육린은 늘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와는 대학 동기였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죠. 그는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저는 대화로 풀려고 했어요. 자세한 상황을 먼저 파악해 봅시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리 국장, 지금이 언제라고 그런 소리를 하나? 미국이 필리핀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가 물러서면 남중국해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육린의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력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였죠. 오후에 해양경찰청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1함대 함장 장춘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리 국장님, 현장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필리핀 어선 15척이 우리 전통 어장에서 불법 조업 중입니다. 경고 방송을 했지만 철수하지 않고 있어요. 장춘하는 35년 경력의 베테랑 함장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답게 거친 성격이었지만 조국의 해양 주권에 대한 신념만큼은 확고했어요. 함장님, 일단 평화적 해결을 시도해보세요.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리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저들이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있어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기본 원칙은 평화적 해결이었어요. 하지만 국가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했죠. 두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춘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리 국장님, 어젯밤 필리핀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어민 2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억류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어떤 이유로 납포했습니까? 불법 침입에 대한 법적 조치입니다. 우리 영해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고 경고를 무시했거든요. 국제법상 정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장춘하의 말은 법적으로는 맞았어요.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이징의 늦은 봄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이 작은 암초를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거든요. 역사적 권리와 국제적 비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외교관의 숙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현명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어민 억류 사건이 알려지자 상황은 급속도로 복잡해졌습니다. 마닐라에서는 즉각 항해 성명이 나왔고 국제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려 했습니다. 외교부 내부 회의를 소집했죠. 여러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봅시다. 갈등보다는 협력의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해요. 다자 안보 담당 과장 주샤오란이 손을 들었습니다. 36살의 젊은 여성 외교관이었는데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받은 인재였어요. 국장님, 필리핀 측의 해양 감시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술 협력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중국이 개발한 해양 모니터링 위성 시스템과 연동되는 감시 장비들입니다. 불법 조업 방지와 해상 안전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요. 저는 주샤오란의 제안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정육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리 국장,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야. 전략적 포지셔닝의 문제라고. 무슨 뜻입니까? 해양 감시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 해역에 대한 감시권을 갖는다는 뜻이야. 필리핀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어. 정육린의 지적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기술 협력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겠어요. 하지만 내부의 의견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의 시각이 너무 달랐어요. 며칠 후 국무원에서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상황 보고를 위해 참석했죠. 동지들, 남중국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부총리가 말했습니다. 리 국장,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각하,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겠나?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필리핀과의 해양 협력 강화를 통한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술 지원과 경제 협력을 연계하되 우리의 역사적 권리는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의장의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일부는 더 강경한 조치를 원했고 다른 일부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선호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주샤오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장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때로는 단순한 선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무슨 뜻이죠? 조건 없는 협력 말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계산하지 말고 장기적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샤오란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교란 무엇일까요?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강한 외교란 조율 위에 세워진다. 이것이 제가 그날 밤 일기장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무력이나 압박보다는 상호 이해와 조율을 통한 해결이 진정한 외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제적 명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어요. 권리와 존중 사이에 위험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뉴스가 들려왔어요. 한국이 필리핀의 울산급 호위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발표였죠. 뭐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한국 정부가 필리핀 해군력 강화를 위해 퇴역 예정인 울산급 호위함 한 척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필리핀 측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이 함정에 의리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의 의리를 기린다는 뜻이었죠. 주샤오란이 급히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큰일입니다. 필리핀 언론이 한국의 지원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조건 없는 우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저는 컴퓨터로 필리핀 현지 언론 보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마닐라의 주요 일간지들이 일면에 한국 지원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보여줬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다. 이런 식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육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리 국장,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한국이 우리를 견제하려는 건가?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한국의 의도를 좀 더 분석해봐야겠어요. 하지만 속으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조건도 없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걸 주었을 뿐이었죠. 외교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국 전체 직원들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이번 지원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선임 연구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명백한 외교적 공세입니다. 우리가 필리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에 한국이 관계 개선의 기회를 잡은 거죠. 다른 직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원 규모를 보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요. 퇴역 함정 한 척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주샤오란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식의 문제죠. 한국은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줬어요.
필리핀 입장에서는 그런 순수한 선의가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저는 주샤오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고 조건을 달았어요. 기술 지원을 하더라도 정치적 양보를 요구했고 경제 협력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내세웠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도와준 것이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에 감사를 표했다는 뉴스였죠.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런 우정을 필리핀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발언이 나온 후 필리핀 내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시각은 더 냉정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우리의 외교 방식이 옳은 것일까요? 그들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신뢰를 주었다. 이것이 제가 그날 밤 일기장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단순한 군사장비 제공이 아니었어요. 신뢰와 우정을 전달하는 메시지였죠. 다음 날 정치국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쓰자니 우리 외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았고 대충 넘어가자니 정확한 분석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필리핀 여론이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한국식 외교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조건과 계산으로 가득한 우리 외교와 달리 한국은 진심 어린 선의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것이 진정한 외교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필리핀이 받은 의리함이 스카버러 해역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리 국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춘하 함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무슨 일입니까? 필리핀 해군 함정이 스카버러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받은 그 함정이에요. 우리 해역 순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실시간 해상 감시 화면을 보니 정말로 필리핀 함정 한 척이 우리가 관할하고 있다고 여기는 해역에 들어와 있었어요. 현재 우리 함정은 몇 척이 현장에 있습니까? 2척입니다. 하지만 추가 함정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일단 신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필리핀 함정이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해역 내에 머물렀어요. 오히려 무선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죠. 이곳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육린이 국방부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 국장, 이번엔 물러설 수 없다. 한국 함정이 우리 해역에서 도발 행위를 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잠깐 한국 함정이라고 했습니까? 필리핀 함정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필리핀 함정이지만 한국에서 지원받은 거잖아. 사실상 한국의 개입이나 다름없어. 정육린의 논리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함정의 소유권이 필리핀으로 이전된 이상 이것은 필리핀의 행동이었죠. 오후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경 함정 12척이 필리핀 함정을 포위하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춘하가 현장에서 보고했습니다. 리 국장님, 포위를 완료했습니다. 필리핀 함정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2대 1의 상황에서 필리핀 함정이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현상 유지하면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무력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양측 함정들이 불과 몇백 미터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필리핀 함정에서 경고 사격이 나온 거예요. 하늘을 향한 공포탄이었지만 명확한 의지 표현이었죠. 장춘하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리 국장님, 필리핀 함정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대응 사격을 요청합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한다면 본격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사격은 금지합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세요. 하지만 현장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필리핀 함정은 전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한 척의 함정 안에는 한국의 지원에 대한 필리핀의 감사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의리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어요. 우정과 신뢰의 상징이었죠.
결국 우리가 먼저 물러났습니다. 12대 1의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상대방의 의지 앞에서 더 이상 압박을 가할 수 없었어요. 장춘하가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리 국장님, 철수합니다. 더 이상 현장에서 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우세했어요. 함정수도 많았고 무력도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진 것은 우리였습니다. 이긴 싸움에서 진 기분이군. 이것이 그날 제가 일기장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무력으로는 이길 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진 기분이었어요. 해상에서의 판단 하나가 외교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지원을 받은 한 척의 함정으로 우리의 12척을 물러서게 만들었어요.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 힘으로 말이죠. 스카버러 해역 대치 사건 이후 중국 외교부 내부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의 외교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국무원에서 한국식 전략 외교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도 작성에 참여했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어요. 한국의 필리핀 지원은 전통적인 외교 관례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 외교였다. 조건 없는 지원을 통해 상대국의 감정적 유대감을 확보하는 전략이었다. 이 보고서가 외교부 내부에 배포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젊은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면 기존 외교관들은 비현실적인 이상론이라며 반박했죠. 주샤오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편하게 말해보세요.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 외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만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주샤오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늘 중국의 이익만 생각했죠. 계속 말해보세요. 한국이 필리핀에 함정을 준 것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었어요. 필리핀이 중국과의 갈등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준 거죠. 조건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지원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한 거겠죠. 누군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정육린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리 국장, 요즘 외교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네. 한국식 외교를 배워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던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분석? 리 국장, 정신 차리게. 한국이 하는 건 그냥 돈 뿌리기야. 지속 가능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고. 정육린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조건 없이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한국은 작은 지원으로 큰 효과를 얻었잖습니까? 그건 일시적인 거야. 진짜 국익이 걸린 문제가 생기면 감정 따위는 소용없어. 정육린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외교부 정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국 전체 직원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사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죠. 이제는 무력이 아닌 신뢰의 시대입니다. 한 젊은 외교관이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져도 상대방 마음을 얻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외교는 현실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때로 강경한 조치도 필요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기존 외교 방식을 고수하려는 쪽과 변화를 원하는 쪽으로 나뉘어 격론이 벌어졌어요. 저는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새로운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해요. 섣부른 결론보다는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외교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나라가 돼버렸나?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우리는 늘 강자의 입장에서 외교를 했어요.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압박을 가했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큰 나라도 아니고 특별히 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로 필리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며칠 후 주샤오란이 또 다른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필리핀 현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니 놀라웠어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80%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니 더 명확해졌어요. 우리의 외교 방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말이죠.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모델을 보는 시선은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내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필리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조건부 협력안을 대폭 수정해서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주샤오란과 함께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정말 조건을 최소화했네요. 네, 한국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너무 많은 조건을 달면 오히려 불신만 키울 뿐이에요. 새로운 제안서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해양 안전 협력을 위한 기술 지원, 어업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그리고 경제 협력 확대였죠. 기존과 달리 정치적 조건들을 대폭 완화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주샤오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신뢰가 쌓이면 협력의 폭도 넓어지거든요. 제안서를 완성한 후 필리핀 외무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정중한 어조로 협력 의지를 표현했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일주일 후 필리핀 외무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외교적 표현이었어요. 사실상 거절에 가까운 반응이었죠.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에 들려왔습니다. 국장님, 큰일입니다. 주샤오란이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필리핀이 한국과 포괄적 전략 협정을 체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해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내용들도 공개됐어요. 국방, 경제, 기술,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정이었죠.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제안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정육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 국장, 이제 됐나? 한국식 외교가 뭐 그리 대단한지 보이지?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늦었던 거죠. 그날 저녁 주샤오란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했다기보다는 놓쳤다고 봐야겠죠.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 말씀이신가요? 필리핀이 우리와 갈등하며 어려워할 때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그때 압박만 가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주샤오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기를 기다렸네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 본 적이 없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걸고 너무 적게 들으려 했다. 중국의 힘을 믿고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 반대였죠. 별것 아닌 지원이었지만 필리핀의 마음을 헤아려 줬습니다. 외교는 외침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우리 입장을 주장해도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는 거죠. 며칠 후 외교부 내부 보고서에 이런 결론을 적었습니다. 필리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강대국의 외교라 해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동등한 눈높이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보고서가 상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생각은 확실해졌습니다. 필리핀 한국 포괄적 전략 협정 체결 소식이 나온 지 한 달 후 저는 하이난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남중국해 관련 정책 점검을 위한 현지 조사였어요. 공무를 마친 후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하이난의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죠. 그때 한 노인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젊은 분이 혼자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네,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요. 혹시 일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옆에 앉으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는 여기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 바다를 보며 많은 걸 깨달았죠. 어떤 걸 깨달으셨나요? 바다는 넓지만 조용합니다. 큰 파도도 결국은 고요해지죠. 사람들 사이의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노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국가는 커도 진심은 작을 수 있다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쩍 깨달았어요. 중국은 분명 큰 나라였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작았던 것 같았거든요. 진심이 작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자신의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 말입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큰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언론에서 한국을 찬사하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였다. 의리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우정의 상징이다. 이런 협력이 진정한 국제관계의 모범이다. 이런 내용들을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다음 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달을 정리해봤습니다. 스카버러 암초 분쟁에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품격은 전략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이요. 한국의 지원은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았어요. 퇴역 함정 한 척이 뭐 그리 대단한 걸까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배려가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제안했지만 조건과 계산이 너무 많았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겠죠. 베이징에 도착한 후 외교부로 출근했습니다. 주샤오란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국장님, 출장은 어떠셨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외교에 대해서 말이에요. 혹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주샤오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같은 일은 다시 안 일어날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 볼 가치는 있어요.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집에서 일기를 쓰며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른 외교관이 되어야겠다. 강대국의 외교관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외교관으로 말이다. 중국 내부에도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물론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적어도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분위기는 조성됐죠. 몇 달 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필리핀 외무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중국과 필리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건넸죠. 그렇다면 조건 없는 대화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필리핀 외무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톤이었지만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접근한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하이난 해변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국가는 커도 진심은 작을 수 있다네. 앞으로는 큰 국가답게 큰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 외교의 시작이라고 믿게 됐거든요. 필리핀 한국 포괄적 전략 협정이 체결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 국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그날 아침 주샤오란이 흥미로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베트남에서 온 협력 요청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남중국해 어업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조건을 거의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과는 영유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베트남 측에서 먼저 연락해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외교 방식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외교부는 조용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접근법을 실험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선청취 후발언 원칙이었습니다. 상대국과 만날 때 우리 입장부터 설명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조건부 협력에서 단계적 신뢰 구축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작은 협력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었죠. 정육린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리 국장, 베트남 건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야겠어요. 그것도 좋겠군. 사실 나도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 정육린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셨나요?
필리핀 사건을 보면서 말이야. 무력이나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때로는 유연함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이런 변화는 정육님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외교부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베트남 외교부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베트남 외무차관 레반 투안과의 첫 만남에서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차관님, 먼저 베트남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레반 투안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중국 측이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오히려 질문부터 받았으니까요. 사실 저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어민들의 생계도 중요하고 해상 안전도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시나요? 불법 조업과 해상 충돌 방지가 급선무입니다. 양국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겹친다는 거였어요. 평화로운 바다, 안전한 조업 환경, 경제적 번영. 이런 목표들은 공통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공동어업관리구역을 설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양국 어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영유권 문제는 일단 미뤄두고 실용적 협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레반 투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공동 순찰, 공동 구조 작업, 그리고 어업 자원 보호를 함께 하는 거죠. 정치적 갈등과 별개로 바다에서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협상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양측 모두 실질적 이익을 추구했고 이념적 대립보다는 현실적 해결책에 집중했어요. 며칠 후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중국해 일부 수역에 시범적으로 공동어업관리구역을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주샤오란이 감격해했습니다. 국장님, 정말 대단해요. 몇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며칠 만에 해결하시다니.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실제로 잘 운영되는지 지켜봐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뿌듯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날 밤 정육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 국장, 수고했네. 베트남 언론에서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더군. 정말요? 어떤 반응인가요? 중국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 대화와 협력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중국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 이런 평가가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중국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 거예요. 국장님, 필리핀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샤오란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베트남과의 협력 사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중국과도 비슷한 협력을 논의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등을 돌렸던 필리핀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려는 거였어요. 조건이 있나요? 상호 존중과 평등한 대화라는 원칙만 언급했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 어린 변화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하이난에서 만났던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국가는 커도 진심은 작을 수 있다네. 이제는 반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국가가 크면 진심도 커야 한다. 큰 나라일수록 더 큰 책임감과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정한 품격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총리가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국은 이웃 나라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발전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제시하셨는데 모두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한 내용들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외교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응이 예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중국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이런 협력이라면 환영입니다. 태국 외무차관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 말이죠. 말레이시아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며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중국 외교의 가능성을 보았다. 힘이 아닌 진심으로
압박이 아닌 배려로 이웃들과 함께 걸어가는 외교 말이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확실해졌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강대국 외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스카버러 암초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이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더 값진 배움을 주는 법이니까요.